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2026년 3월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다니던 그 출근길,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단골로 가던 김밥집, 문 닫았습니다. 셔터 내려져 있어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미용실도요? 없어졌습니다. 분식집도 없어졌어요. 약국만 겨우 불 켜져 있습니다. 골목 전체가 유령 마을이 됐어요. 자,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저 멀리 보이던 공장 굴뚝들, 기억하시죠? 연기가 뿜어져 나오던 그 공장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기가 없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주차장에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쟁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무슨 바이러스가 돌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외계인이 침공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단 하나의 법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 법률 문서 하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름, 노란봉투법. 아, 이름 참 예쁘죠? 노란봉투. 따뜻해 보입니다. 뭔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어렵죠? 그냥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이 왜 노란봉투냐고요? 2014년이었습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47억 원입니다. 파업했다고 47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했습니다. 그 돈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감동적이죠? 노동자들 불쌍하니까 보호하자. 대기업들이 파업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노동자들 다 죽으니까 그거 막아주자. 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이라는 게요. 글자 몇 개 바뀌면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100%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 속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오늘 밤 잠 못 주무십니다. 제가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는 특정 정당 편도 아니고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분석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원청 연대 책임 조항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제가 치킨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치킨을 시켰어요. 맛있는 후라이드요. 배달이 왔습니다. 뜯어봤더니 아이고, 닭이 안 익었어요. 피가 나와요. 화나죠? 당연히 화나죠. 그럼 누구한테 따집니까? 당연히 동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하죠. 사장님, 닭이 안 익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동네 치킨집 말고 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님 집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드러누우세요. 피켓 들고 시위하세요. 닭이 안 익었다. 회장님 나와라. 말이 됩니까? 본사 회장님이 튀김기를 만졌습니까? 기름 온도를 조절했습니까? 그 닭을 직접 튀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청 연대 책임의 실체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씁니다.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그러면 대기업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내가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파업을요? 내가 관리하지도 않는 회사의 문제를요? 전부 내 돈으로 물어내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독소 조항, 손해배상 청구 금지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옆 가게 사람들이 여러분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는 옆 가게지만 연대 투쟁한다. 이러면서요. 손님이 못 들어옵니다. 장사를 못 해요. 하루 매출 100만 원 날아갔습니다. 참습니다. 이틀째 또 날아갔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일주일 동안 매출 700만 원이 증발했어요. 시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700만 원 손해봤소. 물어내시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됩니다. 법원 가서 따지면 돼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요? 못합니다. 노조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짊어집니까? 여러분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세 번째 독소조항, 쟁의 행위 범위 확대입니다. 원래 파업이라는 건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겁니다. 월급 올려달라, 근무 환경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요, 정치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정권 퇴진하라. 이 법안 통과시켜라. 저 국회의원 낙선시켜라. 이런 것도 파업 명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투표하고 시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해도 된다고요? 회사는 무슨 죄입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원청 연대 책임,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정치 파업 허용.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영호 사장님, 62세이십니다. 부산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30년 동안 뭘 하셨냐면요.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5명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계 돌리고, 납품 트럭 직접 몰고 다니시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5명입니다. 직원 45명 먹여 살리는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셨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어렵게 버텨오신 분입니다. 아, 버텨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청업체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단가 깎으라고 하면 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다. 납기일 당기라고 하면 당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 끊깁니다. 그래도 묵묵히 버텨오신 거예요. 직원들 월급 제때 주시고 명절 보너스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노조위원장입니다. 김 사장님이 의아하셨대요.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었나?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다음 주부터 파업 들어갑니다. 알려드리려고요. 김 사장님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회사 직원들 불만 있는 거 못 들었는데요? 월급도 제때 주고 있고, 보너스도 챙겨드리고 있고. 아, 그건 알아요. 김 사장님 회사 문제가 아니라요. 네? 원청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는데 저희도 연대해야 해서요. 연대 파업.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그겁니다. 김 사장님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김 사장님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니까 하청업체들도 따라서 파업하는 겁니다. 김 사장님이 물으셨대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납품 일정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 알 바 아니에요. 연대가 중요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사장님 손이 떨리셨대요.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공장이 멈췄습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부품 생산이 안 됩니다. 부품 생산이 안 되니까 납품을 못 합니다. 납품을 못 하니까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님, 납기일 어기시면 위약금 아시죠? 위약금 3억 원. 3억 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납니까? 은행 대출 받아서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퇴직금 깨서 막았어요. 62살에요. 은퇴하면 쓰려고 30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을요. 다 털었습니다.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대기업 노조가 협상 타결됐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 회사는요? 대출 이자 갚아야죠. 위약금 냈으니까 운영자금이 없죠. 직원들 월급은 또 줘야죠. 62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요. 김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억울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김 사장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자, 이번엔 더 가까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박순자 씨, 58세, 서울에서 편의점 하십니다. 편의점이요? 얼마나 힘든 장사인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배송 온 물건 정리해야 되거든요. 음료수, 과자, 도시락, 담배, 술. 이거 다 진열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손님들 줄줄이 오죠. 커피 내리고, 계산하고, 도시락 데워주고. 점심때 또 바쁩니다. 오후엔 학생들 오죠. 저녁엔 퇴근하는 분들 오고요. 밤 11시요? 그때까지 일합니다. 알바생 쓸 돈이 없어서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루 18시간 일해요.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거기서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본사 로열티 내야죠.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 가게니까, 내 일이니까 악착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 본사 노조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전국 편의점 총파업. 연대 동참하라. 박순자 씨한테도 연락이 와요. 사장님, 파업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장사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연대하셔야죠.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본인은 파업하고 싶지 않아요. 파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매출 80만 원 날아갑니다. 이틀이면 160만 원. 일주일이면 560만 원. 그 돈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월세는요? 그달 월세 깎아주는 집주인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요? 은행이 봐주는 거 없어요. 전기세는요? 한 달 안 내면 끊깁니다. 다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손해니까요. 박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장이라고요? 무슨 사장이에요? 24시간 노예지. 근데 그 노예 생활마저도 남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동자 보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영업자 죽이기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50만 명입니다. 550만 명이 이 법 하나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법이 통과되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공장 하나 돌리는데 직원이 1만 명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 하청업체까지 하면 관련된 노동자가 5만 명이에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5만 명 중 아무나 파업해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닌데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파업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라인 멈춥니다. 하루에 수백억 손해예요. 납품 못하면 위약금 또 수백억이에요. 주가 떨어지면 수천억 날아갑니다. 한 번 파업에 수천억 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법이 막아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까? 저라면 안 합니다. 미친 짓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국 떠나는 겁니다.
베트남 가면 인건비 쌉니다. 인도 가면 더 싸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거기는 이런 법 없습니다. 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로 공장 옮긴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기사 찾아봤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삼성도 베트남에 공장 크게 지었잖아요. 현대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서예요. 두 번째 방법,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로봇은 밥 안 먹어요. 잠 안 자요. 월급 필요 없어요. 4대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퇴직금 안 줘도 되고요. 연차 안 줘도 되고요. 노조 안 만들어요. 파업 안 해요. 불평불만 없이 24시간 365일 일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로봇 쓰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가보셨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금은요? 로봇팔이 다 해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아세요? 예전에는 사람이 짐 나르고 분류했어요. 지금은요? AI가 관리하고 로봇이 날라요. 편의점도 무인 점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다 무인 점포 늘리고 있어요. 은행은요? 창구 직원 다 줄이고 있잖아요. ATM이랑 앱으로 다 하니까요. 마트 계산대도 셀프 계산대로 바뀌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게 가속화됩니다. 기업들은 더 빠르게 사람을 자릅니다. 로봇으로 바꿉니다. 해외로 도망갑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로봇한테 뺏기는 거예요. 손주들은 취업할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시죠? 석유가 펑펑 나오던 부자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노동자 천국 만든다면서 비슷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기업 규제 강화하고 파업권 확대하고 기업 이익 노동자한테 더 나눠주라고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업들 다 도망갔습니다. 외국 기업 다 철수했어요. 자국 기업들도 해외로 튀었어요. 공장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 뭐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집니다. 의약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지폐로 장난감을 만들어요. 돈이 휴지보다 가치가 없어서요. 노동자 천국 만든다더니 노동자 지옥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당장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섭고 화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당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의 실체를 주변에 알리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노란봉투법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동자 보호하는 법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카카오톡방에 이 영상 공유하세요.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 동창회 단톡방, 자녀들한테 보내세요. 이거 꼭 봐라. 그러세요.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세요. 동네 이웃들한테도 말씀하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뭔지 아세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해가 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해야죠. 그 법 만들지 마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사무실 전화번호 뭔지.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동 사는 주민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합니다. 제발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모이면요. 10,000명이 전화하면 10,000통의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명이 전화하면 10만 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표가 달린 문제예요.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국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일꾼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이법 만들지 마라. 그러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도 있고요. 검색해서 서명하세요.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전화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통과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비하세요. 무리한 투자 자제하세요. 주식이요? 지금 막 넣을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이요? 대출 끼고 무리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코인이요? 제발 그건 도박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상금 좀 챙겨두세요. 당장 6개월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은행 예금도 좋고요. 적금도 좋습니다. 집에 현금 좀 두셔도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IMF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했습니다. 은행이 문 닫았습니다. 현금 없으면 굶어야 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현금 가진 사람이 왕이었다. 불안한 시대에는 현금이 안전벨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건강 챙기세요. 이런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죠. 화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도 건강 잃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밥 잘 챙겨 드세요. 걸으시면 안 됩니다. 잠도 푹 주무세요. 여러분 건강해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려라. 둘째, 목소리를 내라. 셋째, 현명하게 대비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우리 5060세대가 이 나라 일으켜 세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 시절부터 시작했죠.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장 다니시고 야근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셨어요.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요, 이런 법 하나로 다 무너뜨리겠다고요? 우리가 평생 일군 것을요?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요?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져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 혼자 외치면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시면 산을 울리는 메아리가 됩니다. 그 메아리가 국회까지 닿게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밝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